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은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맑은 시냇물이 앞마당을 지나는 평화로운 연화마을이라는 곳에 박진사라고 불리는 덕망 높은 양반이 살고 있었답니다. 박진사 댁은 대대로 학식 높은 선비를 배출한 뼈대 있는 가문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며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워진 처지였지요. 하지만 박진사는 가난 앞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았고 하나뿐인 아들이 장성하자 근방에서 가장 마음씨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이웃마을의 처자 연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연실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시댁 문턱을 넘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처럼 맑고 고와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박진사가 복덩이를 얻었다며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실은 시집을 온 첫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지런함이 여느 장정들보다 훨씬 뛰어났기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매우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연실의 손길은 막힘이 없었으며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반짝반짝 윤이 나서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집안 분위기가 금세 환해졌지요. 박진사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우리 집안에 다시금 해가 뜨려나 보다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아들도 조신하고 일 잘하는 아내를 둔 것에 감사하며 매일같이 서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박진사 댁 식탁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새며느리 연실의 남다른 식사량 때문에 생긴 아주 묘하고도 걱정스러운 고민거리였습니다. 첫 아침상을 받던 날 연실은 시어머니가 정성껏 담아준 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우더니 조심스럽게 빈 그릇을 내밀며 밥이 조금 더 남았느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복스럽게 먹는 모습이 예뻐 넉넉히 더 덜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연실은 다시 받은 밥을 두 번째로 비우고도 여전히 배가 고픈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부엌에 남은 누룽지까지 싹싹 긁어먹고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양이 보통 성인 남자가 먹는 것보다 3배는 좋게 되어 보였지요.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그저 시집 오느라 기운이 빠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점심과 저녁에도 연실의 식사량은 줄어들 줄 몰랐고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 끼의 밥새 사발은 기본이요 반찬으로 나온 나물이며 국물을 남김없이 들이켜는 며느리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슬슬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고 기울어진 집안 살림의 곡식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자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박진사는 점잖은 채통에 며느리가 많이 먹는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헛기침만 연신 내뱉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속으로는 곳간에 쌀 가마니가 비어가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듯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실은 자신이 많이 먹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식사량을 줄여보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타고난 기골이 장대하고 힘을 많이 쓰는 체질이라 배고픔을 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손발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연실은 남몰래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서너 바가지씩 들이켜며 허기를 달래보기도 했으나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뒤돌아서면 다시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들려와 민망함에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엄청난 식성은 점차 집안의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갔고 이를 지켜보는 식구들의 시선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교차하며 박진사 댁의 앞날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실이 텃밭에서 무거운 흙짐을 지고 들어오는데 그 무게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이를 우연히 본 행랑 할멈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며느님의 힘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행랑 할멈은 젊은 시절부터 이 집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는데 며느리 연실이 먹는 양만큼이나 몸 안에 엄청난 기운이 꿈틀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저 기운을 제대로 쓰면 집안을 일으킬 제목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한 형편에서 며느리의 식성은 축복보다는 재앙에 가깝게 느껴졌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빈쌀독을 긁으며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으며 연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연실은 자신이 먹는 밥 한 톨이 시부모님의 수명을 갉아먹는 것 같아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무서워졌고 결국 식사 때마다 밥을 반만 덜어 시아버지 공기 위에 얹어주는 등 나름의 배려를 보였습니다. 박진사 댁의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박진산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귀신이 들렸는지 밥을 가만히째 먹어치운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그 예쁜 얼굴 뒤에 개걸스러운 식신이 붙어 있을지 모른다며 혀를 찾고 이 소문은 담장을 넘어 박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가문의 채통을 중시하던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연실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했지만 가슴속에는 말 못할 응어리가 쌓여갔고 내가 정말 이 집안을 망치러 온 불길한 존재인가 하는 자책감에 빠져 밤마다 장독대 옆에서 달을 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첫 해의 농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박진사 댁은 식량난과 소문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연실의 남다른 식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집안 전체의 존폐를 가르는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연실은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다가 문득 곳간 옆에 놓인 거대한 맷돌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평소 장정 둘이서 겨우 옮기던 그 맷돌이 오늘따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맷돌 손잡이를 잡고 가볍게 돌려보았더니 맷돌이 마치 종이장처럼 부드럽게 돌아가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고 연실은 자신의 몸 안에 숨겨진 이 엄청난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무서워져 얼른 손을 떼고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실은 생각하기를 이 힘은 분명 하늘이 주신 것일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배고프게만 만들고 집안에 걱정만 끼치게 하는 것일까 고민하며 눈물을 훔쳤고 그녀의 깊은 한숨은 창호지를 타고 차가운 밤하늘로 흩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씩씩하게 일어나 식구들의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시련과 갈등의 서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무거운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연실이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가난하여 너를 넉넉히 먹이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구나. 하지만 요즘 곡식이 너무 귀하니 조금만 참고 견뎌보자고 달래니 연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채찍처럼 아프게 다가온 연실은 자신이 먹는 밥 한 톨까지도 아껴서 시부모님께 드려야겠다고 다짐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지만 그녀의 위장은 주인의 마음도 모른 채 꼬르륵 소리를 내며 무정하게도 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박진사는 며느리를 내쫓아야 한다는 일가 친척들의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연실의 성품이 워낙 착하고 부지런함을 알기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번민의 시간을 보냈으며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이렇게 연실이 박진사 댁에 들어와 겪게 된 첫 번째 시련은 그녀의 남다른 식사량에서 비롯된 오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깊어만 갔고, 이는 장차 벌어질 거대한 사건들의 서곡에 불과했으니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셈입니다. 연실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통통한 볼살이 원망스러워 손으로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일부러 허리띠를 꽉 조여매어 배고픔을 잊어보려 애썼지만 타고난 건강함은 숨길 수가 없어서 그녀의 피부는 오히려 윤기가 흘렀고, 이는 사람들에게 잘 먹어서 그렇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의 시기 어린 시선과 집안의 가난함 사이에서 연실은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갔고, 오직 행랑 할멈만이 가끔 그녀의 등에 손을 얹어주며 임자는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니 지금의 고생을 달게 받으라고 위로해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곳간이 완전히 비어가던 그해 늦겨울, 연화마을에는 예년에 없던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고, 식량이 떨어진 박진사 댁 식구들은 이제 정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으니 연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포기하지 않고 산에 올라 험뿌리를 캐고 얼어붙은 땅을 파서 낙지나 조개를 구하러 다니며 어떻게든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남다른 괴력은 조금씩 세상을 향해 고개를 내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어느 날 밤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 황금빛 소 한 마리가 앞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소의 눈망울이 며느리 연실의 눈과 꼭 닮아 있어 잠에서 깬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이것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조상님이 주신 계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진사는 며느리를 내쫓으려던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지만, 당장 내일 아침 거를 걱정해 한숨은 그치지 않았으며, 연실은 그런 시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연실의 빗자루질 소리는 규칙적이고 힘차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운이 나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며 행랑 할멈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집안의 큰 변화가 닥칠 것임을 예감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연화마을 박진사 댁의 새며느리 연실은 밥 많이 먹는다는 흉을 보면서도 차마 버릴 수 없는 묘한 매력과 신비로운 힘을 간직한 채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추운 겨울을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연화마을에 스며들 무렵, 박진사 댁에는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으니 바로 이웃 마을로 시집 갔던 박진사의 누이이자 연실의 고모님이었습니다. 고모님은 평소에도 성격이 깐깐하고 남의 집 살림살이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연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고모님은 안방에 앉자마자 올케인 시어머니를 붙잡고 요즘 마을에 도는 해괴한 소문에 대해 들었느냐며,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장정셋이 먹을 밥을 혼자 다 먹어치워 집안 미천을 거덜내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허물을 감싸주려 애를 썼지만, 고모님은 이미 곳간이 비어가는 것을 눈치채고는 당장 저런 먹보, 며느리를 내쫓지 않으면 박씨 가문의 대가 끊길 것이라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쳐대어 집안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실은 부엌에서 고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죄 없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고모님의 잔소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식사 때마다 연실의 밥그릇을 감시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고모님은 연실이 밥을 한 술 뜰 때마다
어머나 세상에 저걸 다 먹느냐며 비아냥거렸고, 심지어는 며느리가 먹는 밥이 아까워 반찬 그릇을 연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버리는 심술을 부려 연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모님의 입방아에 가세하여 박진사댁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그 집 개도 굶고 쥐도 먹을 게 없어서 도망간다는 비웃음 섞인 소문을 퍼뜨리니 연실은 이제 대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오직 행랑 할멈만이 연실의 곁을 지키며 남들이 뭐라 해도 임자는 몸집만큼이나 마음도 넓으니 귀를 닫고 제 할 일만 묵묵히 하라고 조용히 다독여 주었으나 연실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고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박진사도 결국 며느리를 불러놓고 엄한 표정으로 훈계하기를 우리 집안이 지금 풍비박산이 날 지경인데 어찌 그리 자기 배만 채울 줄 아느냐며 다시는 밥을 2그릇 이상 먹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연실은 시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알겠노라 답했지만 몸 안에서 솟구치는 기운과 허기를 억누르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고통이었고 결국 그녀는 매일 밤 우물물을 마시며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배를 채우는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님은 한술 더 떠서 연실이 몰래 음식을 훔쳐 먹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겠다며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안채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연실이 밤마다 마당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옮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모님은 옳거니 잘 걸렸다 생각하며 며느리가 밤마다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곡식을 빼돌리는 것이라 확신하고는 박진사와 시어머니를 모두 깨워 마당으로 불러냈으니 집안에는 일대 소동이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박진사와 가족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본 풍경은 고모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연실은 보따리를 싼 것이 아니라 마당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거대한 바위들을 혼자서 번쩍 들어올려 담벼락 쪽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들은 성인 남성 4~5명이 달라붙어도 꼼짝도 하지 않던 것들이었는데 연실은 숨도 크게 몰아쉬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으니 이를 본 사람들은 귀신을 본 듯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모님은 당황하여 저것 보라며 며느리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분명하다고 소리를 질렀고 마을 사람들까지 담장 너머로 구경을 와서는 박진사 댁의 장사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집안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행랑 할멈은 이 광경을 보고 무릎을 탁 치며 저것은 괴력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실력이라며 며느님을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고모님의 드센 목소리에 묻혀 박진사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결국 고모님은 박진사에게 저런 며느리는 가문의 수치이니 당장 내쫓으라고 매일같이 들볶았고 마을에서도 연실을 기이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이들은 연실이 지나가면 밥보 괴물이라며 돌을 던지는 등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힘이 오히려 화근이 된 것에 절망하며 차라리 이 힘이 없었더라면 평범하게 밥 한 그릇 먹고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쳤으니 바로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갑자기 막히며 마을의 공동 우물과 논밭이 말라가기 시작했고 이는 박진사 댁뿐만 아니라 연화마을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부정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생긴 일이라며 화살을 연실에게 돌렸고 고모님은 이때다 싶어 연실을 제물로 바치거나 마을에서 당장 추방해야 한다고 선동하여 연실의 입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차마 며느리를 내쫓지는 못하고 창고에 가두어 자숙하게 하였는데
연실은 어두운 창고 안에서 굶주림과 슬픔에 몸을 떨면서도 마을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랑 할멈은 몰래 창고 문틈으로 주먹밥 하나를 넣어주며 며느님 기운 잃지 마시오. 곧 때가 올 것이니 그때가 되면 임자의 진면목을 만천하에 보여주라고 격려했고 연실은 그 주먹밥을 눈물과 함께 씹어 삼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고모님은 여전히 밖에서 며느리를 당장 내쫓으라고 박진사를 압박하며 집안 재산을 탐내는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진사 댁 대문 앞에 모여들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니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실은 창고 벽에 귀를 대고 마을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이 집안과 마을을 위해 이제는 숨겨둔 힘을 드러내어 모든 오해를 씻어내야 할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마을의 가뭄은 극에 달해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 연실은 창고문을 박차고 나와 박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청하기를 자신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면 마을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모님은 비웃으며 네가 무슨 수로 하늘이 막은 물을 뚫겠느냐고 조롱했지만 박진사는 며느리의 결연한 눈빛에서 마지막 희망을 보았고 결국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연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니 그것이 박진사 댁과 연화마을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연실은 그날 밤 산으로 올라가기 전 평소보다 3배나 많은 밥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여 그것을 남김없이 먹어 치운 뒤 커다란 가래와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며느리 연실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은 극에 달했으며 고모님의 시샘과 마을의 위기 속에서 그녀의 남다른 식성과 괴력이 과연 재앙이 될지 혹은 구원의 빛이 될지 모두의 시선이 산자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어둠을 뚫고 산으로 올라간 뒤 사흘 동안 연화마을에는 기이한 소리들이 메아리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굴러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웅장한 진동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박진사는 초조한 마음으로 마당을 서성이며 며느리의 안위를 걱정했지만 고모님은 여전히 며느리가 힘든 일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친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 관가에 신고하여 불효막심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행랑 할멈은 산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땅이 살아나는 소리임을 직감하고 조용히 정화수를 떠놓고 연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저 산 너머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마을 어귀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으니 메말라 비틀어졌던 개울바닥으로 맑은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마을의 공동 우물을 가득 채우고 갈라진 논바닥을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우물가로 달려나갔고 물줄기를 따라 산에서 내려오는 연실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녀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고 손은 여기저기 까졌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의 숙연함을 자아냈습니다. 연실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산 위에서 물길을 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더미를 혼자서 치우고 새로운 수로를 뚫어 물길을 이쪽으로 돌려놓았음을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엄청난 일을 여인 혼자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모님은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저것은 요술을 부린 것이라며 연실을 비난하려 했으나 이때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촌장님이 나서서
연실의 손에 박힌 굳은 살과 흙먼지를 가리키며 이것은 요술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하늘이 내린 기운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촌장님은 박진사를 향해 자네가 정말 보물 같은 며느리를 얻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동안 연실을 구박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으며 연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아 시부모님께 배가 너무 고프다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의 물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박진사 댁의 경제적인 가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고 특히 그동안 연실을 시기하던 고모님이 몰래 빌려준 고리의 빚 독촉이 시작되면서 집안은 다시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고모님은 연실이 마을의 영웅이 된 것이 배 아파서 일부러 박진사를 압박하며 이번 달 말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모두 내놓고 마을을 떠나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니 박진사의 얼굴에는 다시금 그늘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연실은 시아버지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행랑 할멈에게 물었고 할멈은 집안 뒷산 너머에 버려진 거대한 황무지가 있는데 그곳은 돌이 너무 많아 아무도 개간하지 못하지만 만약 저 땅을 일구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예부터 지력이 좋기로 소문났으나 집채만 한 바위들이 박혀 있어 장정 100명이 달라붙어도 평생을 바쳐야 겨우 논 한마지기를 만들까 말까 한 험지였기에 박진사 가문에서도 포기하고 내버려둔 땅이었습니다. 연실은 시아버지 박진사를 찾아가 자신이 그 황무지를 개간해 보겠으니 허락해달라고 간청하였고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만류하던 박진사도 며느리의 굳은 결의와 지난번 물길을 뚫은 기적을 믿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하며 개간을 허락했습니다. 연실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밥 5사발을 든든히 챙겨 먹고 산으로 올라가 거대한 바위들을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바위를 들어 올릴 때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가 마을 아래까지 들려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모님은 이번에도 비웃으며 계집의 힘으로 무슨 농토를 만드느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연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꼼짝 않던 바위를 번쩍 들어 담장을 쌓고 뾰족한 곡괭이로 단단한 지면을 갈아엎으며 매일매일 땅의 지도를 바꿔나갔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연실의 괴력에 압도되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일쑤였으며 연실이 혼자서 쟁기질을 하며 지나간 자리에 비옥한 흑살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저 며느리는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농사시네. 현신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개간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연실은 땅속 깊은 곳을 파내다가 커다란 돌속 같은 것이 걸리는 것을 느꼈고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오래전 전쟁을 피해 누군가 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 묵직한 항아리들이 수십 개나 줄지어 묻혀 있었습니다. 연실이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금은 보화와 함께 옛 화폐들이 가득 들어있어 연실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즉시 시아버지 박진사를 모셔와 보여드렸고 박진사는 조상님이 우리 집안의 정성에 감복하여 내리신 복이라며 눈물을 흘렸으며 이 보물들 덕분에 집안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의 거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보물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일구던 땅을 끝까지 개간하여 마을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논을 완성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요행이 아닌 땀방울로 일궈낸 진정한 가문의 자산이자 희망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고모님은 보물 이야기에 눈이 멀어 달려와서는 그 땅이 원래 자기 지분도 있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연실의 노고를 증언하며 고모님의 탐욕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고모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연실이 보물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모함하려 했으나 연실은 오히려 그 보물의 일부를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놓고 고모님의 빚도 깨끗이 갚아주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연실의 이러한 넓은 마음씨에 고모님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짐을 싸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연실을 박진사 댁의 며느리가 아니라 연화마을 전체를 살린 복의 근원이라 칭송하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박진사 댁에 기울어가던 가세는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고 연실은 여전히 식사 때마다 밥 세 그릇을 뚝딱 비워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식사량을 비웃거나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연실의 일군 황무지에는 푸른 벼가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고 그녀가 뚫어놓은 수로 덕분에 마을 전체의 농사도 대풍년을 예고하고 있었기에 박진사 댁의 마당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실은 매일 저녁 시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가문의 전통을 지키려 노력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복이라며 진심 어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들도 아내의 헌신에 감동하여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훗날 가문을 빛내겠노라 다짐했으며 연실은 그저 가족들이 배불리 먹고 웃는 모습만 봐도 자신의 배가 부른 듯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진사 댁은 연실의 남다른 식성과 괴력이라는 특별한 재능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제 마을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다복하고 부유한 명문가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모두 마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박진사 댁의 번창을 시기하는 외부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기 시작했으니 인근 마을의 탐욕스러운 부자가 박진사 댁의 보물과 비옥한 땅을 가로채기 위해 관가와 결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연실은 이러한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들판으로 나가 잡초를 뽑고 논둑을 다지며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자신이 일군이 터전과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노라 다짐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가다듬었습니다. 행랑 할멈은 연실에게 이번 위기는 무력보다는 지혜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조언을 건넸고 연실은 할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가올 마지막 시험을 차분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으니 마을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연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식복 이야기를 넘어 한 여인이 가문을 일으키고 마을을 구하는 장엄한 서사시로 변모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진정한 활약은 이제 곧 벌어질 대반전의 무대에서 그 정점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의 탐욕스러운 조 부자가 박진사 댁의 보물 항아리와 비옥해진 논밭을 탐내어 관가의 부패한 아전들과 짜고 억지 문서를 만들어 들이닥친 날 연화마을은 일순간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조 부자는 박진사 댁의 땅이 원래 자기 조상의 땅이었다며 조작된 문서를 내밀고는 당장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군을 동원해 강제로 몰아내겠다고 협박을 일삼으며 마당 한복판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박진사는 기가 막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고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으며 마을 사람들도 감히 부자의 권세와 아전들의 위세에 눌려 입을 열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조용히 솥뚜껑을 닫고 있던 연실이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평소 농사를 지을 때 쓰던 거대한 가래가 들려 있었고 그 기세가 마치 산맥이 움직이는 듯 웅장하여 조부자와 일당들은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연실은 조부자 앞에 서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 땅은 내가 손톱이 빠지도록 돌을 골라내고 하늘이 점지해 주신 복으로 일군 땅이니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선언하며 가래끝을 마당 바닥에 가볍게 꽂았습니다. 그러자 마당의 단단한 흙바닥이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쩍 갈라지며 엄청난 먼지가 일어났고 연실은 그대로 가래를 들어 마당 구석에 있던 집채만 한 바위를 단번에 내동댕이 쳐줘 부자의 발치 앞에 정확히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바위가 땅에 박히며 내는 굉음의 조부자는 엉덩방아를 대시며 나자빠졌고 함께 온 아전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자신들이 가져온 문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실토하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대문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실의 압도적인 위용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 조 부자는 연실의 눈빛에 눌려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겠노라 빌며 비루먹은 강아지 마냥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으니 집안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순식간에 거쳤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박진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요 이 마을의 수호신이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동안 연실을 비난했던 일가 친척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연실을 내쫓으려 선동했던 고모님은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연실 앞에 큰 절을 올리며 내가 눈이 멀어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다며 통곡하였고 연실은 말없이 고모님을 일으켜 세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대접하며 지난날의 원망을 모두 씻어주었습니다. 마을의 위기를 힘과 덕으로 해결한 연실 덕분에 박진사 댁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진정한 명문가의 위엄을 갖추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연실을 위해 매년 첫 수확한 쌀로 떡을 빚어 대접하기로 약속하는 등 집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연실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그날 저녁에도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짐승들의 여물을 챙기며 소박한 며느리의 본분으로 돌아갔으며 그런 그녀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박진사 댁은 이제 밀린 집안일을 정리하고 그동안 고생한 식구들을 위로하기 위해 큰 잔치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연실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시장에 나가 소한 마리 분량의 고기와 곡식을 사와 이웃들과 나눌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박진사 댁 마당에 모여 앉아 연실이 차려낸 풍성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간의 오해를 풀고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은 연화마을 역사상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실은 잔치 중에도 시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술상을 살뜰히 챙기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촌장님은 연실의 잔에 술을 한가득 부어주며 이 술은 이 마을의 복을 지킨 여장부에게 주는 것이니 사양하지 말고 마시라며 한껏 기분을 돋우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을은 오랜 가난의 그림자를 완전히 떨쳐냈으며 연실의 배부른 미소는 달빛보다 더 은은하게 온 동네를 비추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안식과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연실은 잔치가 끝날 무렵 조용히 행랑 할멈의 손을 잡고 뒤뜰 우물가로 가서 할멈이 해주셨던 조언 덕분에 제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고 할멈은 다임자가 스스로 일궈낸 복이니 앞으로도 그 힘을 귀한 곳에 쓰며 살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며 박진사 댁 대문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박진사는 대문 앞에서 일일이 배웅하며 오늘부터 우리 집은 만인에게 열린 집이니 배고픈 자는 언제든 찾아오라고 대인배의 풍모를 보였습니다. 연실은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에도 혼자 남아 마당의 그릇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의 긴 여운을 달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뿌듯함에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이 집안의 진정한 식구가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연실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으며 그녀가 일군 비옥한 논밭에는 밤이슬이 내려앉아 내년의 풍년을 기약하는 듯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으니 연화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고도 아늑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는 동안 연화마을 박진사 댁의 명성은 인근 고을까지 자자해졌고 연실이 피땀 흘려 일군 황무지는 해마다 황금빛 이삭을 토해내며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보물창고가 되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곳간은 이제 사계절 내내 비는 법이 없었고 며느리 연실은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지혜롭게 갈무리하며 시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여 온 마을의 귀감이 되는 효부이자 복며느리로 칭송받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남다른 식사량을 흉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연실이 밥을 복스럽게 많이 먹어야 마을에 풍년이 들고 집안의 기운이 산다며 그녀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먼저 얹어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실 또한 예전처럼 눈치를 보며 물로 배를 채우지 않아도 되었기에 얼굴색은 복숭아 빛처럼 화사해졌고 그녀가 마당을 걸을 때마다 풍기는 건강하고 밝은 기운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박진사 댁은 그야말로 만복이 깃든 낙원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만물이 결실을 맺는 풍성한 가을날, 박진사는 며느리의 노고를 치하하고 집안의 번창을 기념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잔치상을 차리기로 마음먹고는 연실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박진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살림이 피었으니 오늘만큼은 네가 세상에서 가장 배부르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연실만을 위한 특별한 잔치를 선포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그동안 아껴두었던 고운 비단옷을 며느리에게 입혀주며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노부부는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라며 연실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고 연실은 시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라 연신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수확한 핵곡식과 귀한 과일들을 들고 박진사 댁으로 모여들었으며 연화마을 전체가 흥겨운 미끼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니 그 광경은 마치 무릉도원이 지상에 내려온 듯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잔칫날 저녁,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그 위에는 연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진 고기와 갓 지은 하얀 쌀밥, 그리고 온갖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차려졌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장정 수십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박진사는 직접 며느리의 밥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눌러 담아 건네며 오늘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호탕하게 웃었고 연실은 시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밥상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복스럽게 밥을 한 술 크게 떠서 먹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어이쿠 복 들어간다라며 추임새를 넣었고 연실의 건강한 먹성은 이제 집안의 수치가 아닌 마을의 자랑이자 풍요를 상징하는 신성한 의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잔치는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졌으며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춤을 추었고 연실 또한 마을 아낙네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며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고생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연실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행랑 할멈의 방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할멈이 평소 쓰던 낡은 빗자루와 헌 옷가지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어 지난 세월 연실을 묵묵히 지켜주던 할멈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할멈은 이제 기운이 다하여 방 안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으나 연실이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뜨며
며느님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마지막 조언과도 같은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실은 할멈의 손을 잡고 내가 아무리 큰 힘을 가졌어도 할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고, 두 여인의 우정은 신분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승화되어 박진사 댁의 가풍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연실은 할멈의 등을 토닥여주며 이제는 걱정 말고 편안히 쉬시라고 달래준 뒤 다시 마당으로 나가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흥취를 나누며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박진사 댁 마당에는 은은한 달빛과 모닥불의 잔해만이 남아 고요한 정취를 자아냈는데, 연실은 남편과 함께 마당 한 구석에 서서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수줍게 건넸고, 연실은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우리가 함께 일군이 터전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하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시부모님도 방 안에서 불을 끄기 전 며느리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박진사는 천장을 보며 조상님들께 우리 가문을 살린 복덩이 며느리를 지켜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올린 뒤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마을의 밤은 그렇게 어느 때보다 깊고 아늑하게 저물어 갔으며, 연실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연실은 마지막으로 부엌에 들어가 가마솥에 남아있는 온기를 느끼며 내일 아침 식구들을 위해 지을 밥을 미리 준비해 두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배가 부르고 마음이 편안하니 스르르 눈이 감기며 달콤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자신이 개간한 넓은 들판에 황금빛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풍경을 보았으며, 그것이 자신의 미래이자 마을의 미래임을 확신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깊은 휴식에 들었습니다. 이제 박진사 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연실이 보여준 부지런함과 넉넉한 마음,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낸 굳건한 의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고요한 밤의 정적 속으로 스며듭니다. 여러분도 이제 연실처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라며, 박진사 댁 며느리가 가져온 그 풍성한 복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밥 잘 먹고 일 잘하며 모두를 살린 복며느리 연실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하고 넉넉한 결말을 맺으며 연화마을의 평화로운 밤 공기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